긴급 브리핑입니다. 페루에서 일어난 사태가 통제불능입니다. 25년간 피 같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 한국 기업. 하지만 돌아온 건 끝없는 벌금 청구서와 조작된 여론이라는 쌍딱이었습니다. 50년 전 일도 책임져라. 그게 싫다면 페루를 떠나라. 이 모든 일은 페루 정부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긴 타국의 음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돈과 기술이 없어 개발 시도조차 못한 페루 정부는 한국에게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헌신짝 버리듯 한국을 내친 것입니다. 그 결과 페루는 상상도 못할 국가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국을 버린 페루.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떤 혹독한 대가를 당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페루 에너지 부서에서 일했던 안토니오 로하스입니다. 25년간 해당 부서에서 국가의 중요 사업들을 맡아왔습니다. 20대 초반, 처음으로 국제투자유치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군요. 회의장 한쪽 구석에서는 서류 봉투가 책상 아래로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밑거래 현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런데 한국팀의 테이블은 달랐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툼한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고 환경영향평가서와 안전관리 매뉴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운 것은 지역학교 건설 계획과 의료센터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정직한 투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직과 절차의 가치가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정직한 절차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냐고 조롱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면 유치 의견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타국의 각종 불법 거래를 뒤로하고 한국이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첫 현장 점검 날이 되자 한국팀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현장 매뉴얼을 들고 있었고 모든 안전 표지판은 현지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주민 대표들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수익 배분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건설 일정과 의료진 파견 계획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의 경직된 표정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제 직업 윤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겠다고 말이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서 정글 깊숙한 곳에 첨단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한국 안전관리자가 현장 입구에 서서 그날의 위험 요소를 브리핑했습니다. 수평시추 기술과 3차원 지질 탐사 장비가 도입되었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모든 공정이 체크리스트로 관리되는 시스템이었죠. 오염 차단 시설은 법적 기준보다 2배 이상 엄격한 수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페루 현지 기술자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실습용 장비를 따로 마련해 교육에 사용하도록 했죠. 간호사 마리아나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열대 질병 대응 키트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교사 알레한드라는 한국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과학 캠프를 열었더군요. 한국은 다방면으로 페루를 돕고 있었습니다. 공정률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날에도 환경 기준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속도가 아니라 표준을 지키는 일관성에 있다고 말이죠. 현장 곳곳에서 페루 근로자들이 한국식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멧 착용부터 시작해 작업 전 스트레칭까지 모든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가더군요. 의료센터에는 최신 장비가 들어왔고 주민들은 생전 처음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후원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수도 리마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시작했죠. 지역 상인들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신용거래라는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현장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페루 엔지니어들이 한국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술 문서를 검토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이런 광경들이 저에게는 문명의 전파처럼 느껴졌죠. 진정한 발전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매일 깊어져 갔습니다. 생산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재정 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부서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환경부담금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문서 곳곳에 등장하더군요.
차관 카르도사는 현재 운영권자가 모든 환경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에게 벌금을 부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자는 회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소급 적용과 추정 평가는 명백한 국제중재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날 오후 재계정이 프로젝트 접근 권한에서 조용히 제외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복도를 걷다가 낯선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들의 옷깃에는 사설 경비업체의 배지가 달려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이란 것이 때로는 거대한 구조를 흔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도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서 내부 문서들을 조용히 복사하기 시작했고 날짜와 참석자가 기록된 회의록들을 개인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죠. 한국팀이 보여준 투명성과 정직함을 저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창밖을 내다보니 평소에는 없던 검은 차량이 저희 집 앞에 오래 머물러 있더군요. 위협인지 감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정직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역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도 함께 물려받았으니까요. 이때 언론인 친구 루시아가 특종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환경 부담금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이었죠. 지금 현재 제가 가진 권한으로는 무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제가 모은 정보를 넘겨주었죠. 하지만 기사가 게재되기 직전 신문사 광고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대형 해외 광고주가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같은 시기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더군요. 제가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모두 해외 중개 서버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정글 인근 마을 광장에는 한국 기업 퇴출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자세히 보니 후원단체 로고가 찍혀 있었죠. 학생단체와 환경단체 명의로 성명서가 쏟아져 나왔지만 문구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을 여러 곳에서 복사해 발표한 것처럼 보였죠. 이 모든 정황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마치 음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 파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돈과 조직력만 있으면 가짜 시민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런 음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데이터와 증거로만 대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들의 대응 방식에서 또 한 번 배움을 얻었습니다. 선전이 아닌 진실로 싸우는 것이 결국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짜 계정들의 활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을 위해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죠. 드디어 첫 번째 환경 부담금 고지서를 한국 측 법무팀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추가 오염원이 발견될 경우 연동해서 부과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근거 자료라고 첨부된 것은 1970년대에 찍은 흑백 사진과 손상된 데이터 파일이었습니다. 완전 억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 나라가, 제가 일하는 이 정부가 불법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측은 일단 납부하면서 동시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관리자 한국 측 담당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꺼내 보여주었죠. 우리는 숫자와 과학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환경감독기관의 멘도사 국장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음 달에 또 조사를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저는 이것이 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낯선 차량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차량은 제 집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죠. 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원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이 제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부담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추정과 소급 적용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짚어냈죠. 비록 이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서 내에서 제 책상이 구석으로 옮겨졌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또 다시 친구 루시아가 다시 한번 기사 게재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중재 가능성까지 언급한 심층 기사였죠. 하지만 업로드한 시간도 안 되어 해외 본사로부터 광고 취소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결국 기사는 다시 보류되었죠.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기업을 제국주의로 몰아가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패턴을 분석해보니 보수로 운영되는 계정들이 대부분이더군요. 며칠 후 정체불명의 환경단체가 발표한 보고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단체의 등록 주소는 해외 공단 지역의 우편함이었죠. 학생회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전문 카피라이터가 쓴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는 위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연이어 한국 기업은 페루에서 나가라며 시위가 계속되는 중이었습니다. 현장 가장자리에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수증도 없는 현금 봉투였죠. 시위를 하는 조건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보와 타임라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한국 기업은 이런 조직적인 음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팩트북을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데이터와 공식 문서로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증거의 언어로 끝까지 맞섰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새로운 가짜 계정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계정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하고 비슷한 문체를 사용하더군요. 이것은 명백히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며 저는 묵묵히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비공개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제안이 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경 부담금을 감면받는 대가로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죠. 탐사 데이터베이스와 시추 공법,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한 지질 정보까지 모두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요약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핵심 지식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공유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었죠. 회의록에는 청와대와 공유한 원칙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도에서 카르도사 차관이 한국 법무팀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거절의 대가는 더 큰 부담금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멘도사 국장은 이미 다음 달 조사 일정을 빼곡히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정책이 지식을 인질로 삼은 날이라고 말이죠. 한국 기업이 보여준 원칙 있는 태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기술과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투자가 담긴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부서 내에서 제 입지는 점점 좁아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일관성과 원칙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오늘도 진실을 기록하고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차관과 해외 기업 간의 오간 비공개 각서의 초안이었죠. 한국 기업이 철수할 경우 인수가를 30% 할인하고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이 폭탄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만에 기사는 삭제되었죠. 법무팀과 광고팀, 그리고 외교 채널까지 동원된 3중 압박이 가해진 결과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업이 원주민을 학살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된 이 허위 정보는 순식간에 수만 개의 공유를 기록했죠. IP 추적 결과 동일한 주소에서 대량 업로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증폭되고 있었죠.
잠시 진실에 눈뜨기 시작했던 여론은 곧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광고에 묻혀버렸습니다. 거대한 광고판과 TV 광고가 시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저는 그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실의 생명은 길지만 확성기의 크기는 자본이 결정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 기업은 이런 불공정한 싸움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규범과 중재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들의 대응은 감정적이지 않았고 보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비록 당장은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선한국 컨소시엄 대표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번 철수가 보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죠. 놀랍게도 한국 기업은 떠나면서도 직원들에게 6개월치 급여를 보장하고 재취업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죠. 상공회의소 비상회의가 열렸고 127개 협력 업체들의 대표들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부는 이미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자석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것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거리의 간판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네온사인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깜빡이더군요. 유령 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한국 기업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끝까지 절차를 지켰거든요. 모든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환경 정화 작업도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서류 한 장, 볼트 하나까지 정리해서 인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복이나 분노가 아닌 품격 있는 퇴장이었죠. 현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 관리자들을 배웅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그들의 차량을 멀리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첫 주가 지나자 도산 신고가 40건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주에는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죠. 병원은 한국 기업의 지원이 끊기자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응급실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죠. 국제학교에서는 대규모 전학 행렬이 이어졌고 결국 여러 학급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거리마다 금매 표시가 넘쳐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창문에는 희망 없는 매물들만 가득했죠. 은행들은 대출 회수 불능 보고서를 연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거래하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거든요. 광장에는 일자리를 구한다는 종이들이 바람에 나뒹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붕괴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정책 실패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생생히 목격했거든요.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경제 생태계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25년 동안 구축한 산업 인프라가 불과 몇 달 만에 잿더미가 되었죠. 수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했죠.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과 근시안적인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무너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계속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 내부 고발자가 비밀합의 문건을 공개한 것이었죠. 정부 고위층과 해외 기업 간의 더러운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폭발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국제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죠.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측은 정중하게 복귀 불가 의사를 전달했죠.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핵심 증거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의 일부라도 밝혀진 것에 위안을 얻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깨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는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신뢰는 유리와 같아서 한번 깨지면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단 몇 달 만에 무너뜨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국 기업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시는 여전히 유령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배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처음 왔을 때 나눠준 안전 배지였죠.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배지에도 그들의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디에고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루시아는 가짜 뉴스 추적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광고 수입은 포기하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기로 했죠. 교사 알레한드라와 간호사 마리아나는 청년 기술 교육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남긴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시민 감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계속 추적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하려 하는지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한국과 함께했던 25년은 단순한 경제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하는 방법뿐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 주었죠. 정직과 투명성, 책임과 신뢰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한국처럼 신뢰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기술이며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값진 인프라라는 것이죠. 한국은 25년 동안 이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뇌물 대신 매뉴얼을 내밀었고 편법 대신 정도를 걸었습니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고 떠날 때조차 책임을 다했죠.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이었습니다. 우리 페루도 언젠가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저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직을 선택한 한국은 떠나면서도 끝까지 품격을 지켰지만 남은 도시는 유령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계셨다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직과 신뢰를 지키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비극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앞에도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시청자님은 그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달래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달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